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입니다. TGIF. 자, 어제 제가 웜의 신박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 37,000인데요. 좋아요가 3,200개가 달렸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제가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소심하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좋아요를 본다고 했잖아요. 아유 그래도 한 1000분이나 좋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때문인지 3200분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아유, 박전무가 그렇게 또 고민을 하는구나. 제 마음을 걱정해서 이렇게 또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댓글이 129개가 달렸는데요. 거의 한 70%는 다 늘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눈팅만 하시던 분들도 아유 박전무 좀 격려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나우동님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에서 태도와 지혜를 배웁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할머니님도 퇴근길 브리핑 어스 멤버십에서 들으시다가 웜의 신박을 처음부터 들어보니 더 좋네요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전무님이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5조 벌자님이신데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저희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운용사의 운용 미팅을 아침에 공개하는 거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신문 읽어드리는 거. 그 부분이, 제가 식당, 여의도에, 여기 식당 가보면, 8,000원짜리 북엇국 2개를 우리 조차장하고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식당은 너무 많은데,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가격을 못 올리는 거죠. 그리고, 동네나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식당 망했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을 저도 일식집에 투자해서 쫄딱 망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식집 투자하기 전에도 예전에 가만히 보니까 식당이 2년 못 버티더라고요. 10개 중에 8, 9개는 한 2년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들을 보면서 참 그 인테리어 하는 분들은 그나마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인테리어도 어렵긴 하지만요. 그 식당을 여시는 분의 마음은 우리가 점점 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저성장으로 빠지다 보니까 많은 실직자들이 양성이 되고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다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밀려나면서 제 친구들도 뭐 30%는 벌써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치킨집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걸 막 차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솔직히 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무직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그 식당 차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식당 하는 것보다는 투자하시는 게 나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라고 보면 우리 또 학구열이 높으셔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비님이 바쌈님이시죠. 바쌈님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하고 참 좋은 책 또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딱 쭉 해가지고 또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우리 한국 투자 전략이 따로 있다라는 걸 저는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그 성장이라든지 경쟁 우위라든지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뭐 내수가 취약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투자법은 좀 달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그룹 외국의 그 구루들의 투자책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 책을 열심히 읽고 한국에서 했더니 뭐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이 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동안의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 어제 또 LS 회장님이 참 아직까지도 참 많이 모르시구나 이런 걸 느꼈잖아요. 이 기업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과 같은 그 사명감, 의무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회사가 나의 개인적인 회사가 아니라 이 한 주를 가진 소액주주도 똑같은 주주다. 이 기업의 주인이다. 라는 그 개념이 이제는 정착될 때가 된 거 아닌가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그런 대기업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처럼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안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피트린 지책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부터 해가지고 참 좋은 책 많이 읽고 투자했는데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제대로 내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투자 전략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그동안에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깨닫다 보니까 저희는 이 변동성이 심한 국내 시장에서도 살아남았고 저 역시도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뤘고요. 그래서 이 참 성실하고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기 은퇴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걸 하시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덜 위험하고 수익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저희 회사, 저희 최설리 투자남과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만의 이 다르다는 점, 투자 전략이 다르다는 점,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댓글에서 7시 40분만 되면 이제 서재로 출근합니다. 은퇴하시고 그 남은 시간은 이렇게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회의 같이 하는 분위기로 해서 그리고 매일 또 워런 버핏처럼 이렇게 신문 읽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를 믿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웜의 신박 보고 모닝브리프 들으시면서 또 인턴십 하시면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참 함께 열심히 저희를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아침 어제처럼 저희가 또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해외 사정이라든지 일본의 돈키호테가 어떤 회사에 어떤 마트인지 그런 거 딱 하면 바로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서 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데 말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참 제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무엇일까가 바로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가 긍휼이잖아요. 긍휼. 긍휼이 여겨서.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자비이지 않습니까? 자비. 근데 긍휼과 자비,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쓰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는 않지만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여기 네이버에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 3200개의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마음에는 아유 박전무 수고한다. 저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 좋아요.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격려해주고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 보시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로또 당첨되고 또 몇백억 버시고 몇천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좀 보면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많잖아요. 행복하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행복을 얻는 바로 저는 키워드가 자비와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 나를 의식주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또 미래의 의식주가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어느 정도 그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잖아요. 의식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정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아요 3200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참 행복하거든요. 저를 누군가가 긍휼하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서로 가족 간에, 회사의 동료들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동료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주변에 같이 함께 공을 차는 후배들 등등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삼천포 좋아하신다는 분이 또 계시고, 그런 마음 또 박전무 괜찮아. 중간중간에 신문 읽다가 그런 얘기 해도 괜찮아. 네, 그런 긍휼의 마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댓글에 보면 좀 짧게 하면 안 되냐, 요약만 좀 해서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 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빨리 기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얼음 깨다 수조 깨질라, 알래스카 LNG 딜레마.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부담스러운 트럼프 초대장, 1년 내내 녹지 않는 동토의 땅, 알래스카 인근의 차갑고 거친 바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선박기름 유출 사고로 꼽히는 엑손 발데스호 트럼프. 이게 9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 아니었었나요?
엑선 발대호. 트럼프의 호언장담에도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에너지 업계가 전망하는 이유다. 자칫하면 우여곡절 끝에 표류하는 동해 가스전처럼 알래스카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연설에서 알래스카의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가 수조 달러씩 투자하며 우리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죠. 한국가스공사와 SK이노베이션, GS에너지 등 에너지 업계,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사업의 잠재성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난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는 점에서 정부만 바라보는 모양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대규모 석유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건 1960년대지만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알래스카 산유지가 북부 노스 슬로프 일대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LNG를 주요 소비처와 가까운 이 남부까지 보내려면 1300km 길이 가스관을 놓아야 되죠. 이 길은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입니다. 여름철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호수인 곳도 많고 기초공사부터 어렵다는 얘기인데,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LNG 개발 사업 등을 경험한 권효재 한양상무는 가스관은 99.9% 짓더라도 0.1%가 이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업이라면서 가스관을 잇더라도 극한 추위와 강풍으로 유지 보수하기 어려운 극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관을 짓더라도 LNG선이 오가는 바닷길이 악조건인데, 경제성만 따지면 노스슬로프에서 남쪽으로 가스관을 이을 필요 없이 베링해를 거쳐서 LNG를 운반하면 되는데, 이 베링해는 여름철 3개월가량만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고요. 그나마 알래스카 남부 인근 해안도 북극 유빙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풍랑도 심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친 바다인데, LNG선의 쇄빙 기능까지 갖춰야 한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기술이 많이 나아져서 쇄빙 LNG선 개발도 가능하다면서 건조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가 유빙이 있을 경우 배가 느려져서 수익성을 따져봐야 한다. 엑슨 트라우마도 걸림돌이다. 공교롭게 또 1989년, 90년이 아니라 89년이었군요. 1989년 엑선 발데스호 기름 유출 사고가 알래스카 남부 해안에서 일어났었고, 38,800톤의 기름이 유출되고 2,000km에 달하는 해역에 오염 피해를 일으켰고, 당시 사고로 노스슬로프 지역의 추가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면 사업은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 산업통상부에서는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한미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중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네요. 엑슨모빌 등 글로벌 정유사가 과거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지금 기술이 발전했다. 트럼프 정부 측에서 의지가 있는 만큼 규제 등을 빠르게 해소하리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고, 섣불리 긍정, 부정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만큼 참여 여부를 관세 같은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인데, 정부는 관세, 비관세, 알래스카 LNG 개발, 조선 에너지 5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며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현재 민간 기업 중 가스 직수입사는 18개입니다. 이들의 수입 물량은 모두 합쳐서 900만 톤인데 한국 전체 물량의 20% 정도에 불과하군요. 거의 가스공사가 80%를 다 수입을 해오군요. 한국 직수입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아주 좋지 않고서는 해외 자원 개발까지 투자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결국 국가 주도하에 가스공사가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고 향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문제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가스공사 부채가 47조 원에 달해서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김태식 연구원은 국가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보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종훈 교수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내 업계도 일단은 참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잠재성은 있지만 워낙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주도로 시초부터 플랜트, 가스관, LNG선 등 어느 분야에 얼마까지 참여할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워낙 장기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4년 이제 단임이거든요. 네. 미국 대통령이 모르죠. 또 트럼프가 나중에 뭐 개헌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또 연임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4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4년째 되면 약간 레임덕 현상도 일어날 건데 경제성이 정말 없다면 하는 척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보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막 한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 막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워낙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발도 못 대게 일단은 무조건 참여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디가 참여하는지는 이제 요 기사를 통해서 알았네요. 일단 가스공사가 해야 되고 가스공사는 지금 누적 적자가 엄청 심합니다. 그 부채가 47조나 되고 그러면 수출입은행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로 해서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깔게 되는 데까지는 제가 보니까 최소 1년은 걸리겠네요. 보니까 빨라야 1년이겠네요. 빨라야. 어제 철강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숫자가 먼저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숫자가 안 나오면서 좀 빠질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전인대에서 나온 내용도 보면 중국에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는 오프라인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었고 2009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위기 때마다 2구 한신 같은 거 소비 진작책 썼고 근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보면 이 AI를 구축하는데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나왔던 규모 자체는 꽤 큰 규모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부양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돈들이 이렇게 중후장대 산업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파 상승, 2파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2파 조정이 있고 나중에는 어쨌든 그 가스 저걸 파이프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수요가 좀 나오면서 특히나 그것보다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종전되고 나면 러시아에 대한 지금 제재를 풀 거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면 그동안에 다른 나라로 수출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값싸게 원유를 헐값에 넘겼었는데 그게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만 되더라도 중국의 석유화 그리고 철강에 대한 그런 덤핑이 좀 없어질 겁니다. 그 없어지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에서 아래로 최근 달러 약세인데 라고 돼 있는데 외화 곳간에 쌓인 돈이 2달 연속 줄었다. 4년 9개월 만에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고 널뛰는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과 외환 스왑 거래를 늘린 영향이라고 돼 있고요. 한국은행은 2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4,092억 달러, 한 590조 정도. 와, 꽤 큰 돈이다, 그죠? 집계하고 있고 한 달 사이 18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외환 규모는 2020년 5월 이후 뭐 가장 작았다. 그래도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4천억 달러 선은 지켰다고 돼 있는데 자 외환 보유액 추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21년 말에서 4,600억 달러에서 쭉 이렇게 내려온 거 알 수가 있고 하는 관계자는 2월 중 미국 달러화 약세로 다른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외환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70원 대까지 하락하는 등 원화 가치입니다. 환율은 상승한 거죠. 변동성이 커지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고요. 이 외환 스왑은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외환 보유액에서 가져다 쓴 뒤에 나중에 달러로 갚는 방식입니다. 달러 수요를 줄여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외환 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네. 자, 여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해외 투자 많이 하거든요.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국민연금에 우리가 계속 내는 돈이 2040, 지금 49년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정해놓은 비율대로 국내 주식도 사고 해외 주식도 사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뭐 1,470원, 60원 이러는데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돈이잖아요. 원화로 낸 돈을 받아서 그걸 1,470원에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 투자하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환율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한국은행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여기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해외 주식 투자나 하라는 거죠. 하는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에 비해서 환율 변동성이 줄면서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만큼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았다면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확대로 외환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더라도 순대외 자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점을 고려하며 대신운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외환 보유액과 함께 경제 외풍을 막아낼 안전판으로 꼽히는 순대외 금융자산, 대금융자산, 대금융부채를 뺀 거는 4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네요. 와, 1,450조 정도를 우리가 그것도 순대외 금융자산입니다. 실제로는 대금융부채를 빼면 대금융자산이 훨씬 더 많다, 그죠?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50% 이상 늘린 데다가 2019년 이후 이어진 서학개미 투자 열풍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의 규모는 올 1월 말 기준에 4,110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중국이 3조 2천억 달러, 일본이 1조 2,400억, 스위스, 인도, 그리고 러시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그 다음이 우리나라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시장 우리나라 경제 파탄나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면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 돈으로 외환 이걸 갖다가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과장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요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외환 보유에 4,600억 달러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이 기축통화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실제로 멕시코가 그 달러를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영주, 미국이 영주면 멕시코에서 과일, 채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달러를 받아오는데 소장농 약간 개념이잖아요, 보면.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은 사실은 원래 옛날 봉건사에서는 금이잖아요, 금. 금이랑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를 마구마구 그냥 찍어가지고 그게 금처럼 이래 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야 저렇게 프린팅 해가지고 그죠? 저 달러가 나중에 가치가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폭락을 안 하냐면 사용 가치를 늘려야 되죠. 그래서 1970년도에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사우디한테다가 무너지기 직전이긴 했지만 그 중동 사태가 막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서 누가 제일 걱정이겠어요? 사우디 왕조, 아랍에미리트 등을 비롯한 그 왕들이잖아요. 이러다가 우리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거기에 미국이 우리가 지켜줄게. 대신에 모든 기름 결제는 달러로 해. 그러면 이제 페트로 달러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달러의 사용처를 늘리는 거죠. 그 70년대에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저러다가 달러 폭락하겠다. 그래서 너네들 달러 1달러당 얼마 금으로 바꿔준다 했으니까 금으로 바꿔줘. 그렇게 요구했다가 1971년이었죠. 닉슨이 배째라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 페트로 달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달러 가치가 폭락할 거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하는 게 이 외환 보유 얘기예요. 우리가 당했잖아요. 달러 한 200억 달러 들고 있다가 돈을 확 빼버리니까 뭐야 갑자기 부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국가 부도의 사태가 되고 IMF로부터 우리 달러 좀 빌려주세요. 구제금융 좀 해주세요. 그런 걸 거치면서 미국은 또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너네들 달러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자금 확 빠지면서 외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많이 보유해.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고 지금 외환거래가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죠. 이 외환 보유국을 가져갈 수밖에 없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요. 이 자꾸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달러가 원 달러 환율도 치솟아 있고
달러 인덱스가 114 갔다가 지금 104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최근에 뭐 브로드컴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막 떼돈을 벌고 있을 때 일본의 전자 회사들 다 죽여가면서 그랬을 때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자산이 뭐냐면 기술적인 자산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차세대 반도체 그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R&D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브로드컴 살 수 있었거든요. 브로드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손정희 회장이 뭐 이런 것도 딜 왔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 이 KIC로 투자공사 열심히 달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달러에 준하는 자산, 달러에 준하는이 아니라 그런 미국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변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너무 미국 채권만 갖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도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 하면서 그럴 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네. 현금, 달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또 3,000% 빠졌는데요. 이 외환 보유액으로 뭐 국민연금하고 스왑해서 뭐 이걸로 다 죽는다 외환 보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장됐고요. 네, 너무 위기감이 과장됐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우리 조은경 교수님의 돈의 세계에서 이념 과잉의 위험이라는 부분인데요. 짧지만 항상 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신념은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성공이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신념대로, 살면 그게 이제 성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신념의 위험성을 경고한 인물이 있다. 신념은 감옥이란다. 강한 신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라 망치로 쳐부숴야 한다니. 니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로 믿는 것을 파괴해야 할 자유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념 중에 보면 우리가 쇠뇌된 신념이 있어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의 이 빅브라더가 우리를 쇠뇌시킨 신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비슷한 기사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낮췄고요. 오늘날 프랑스의 토론에 실용주의는 없다. 2년만 있을 뿐이다. 모든 논의는 현실과 단절된 채 가치와 극단으로 통하는데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의 위험을 경고했고 국가 부채가 심각한데 재정 적자 줄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을 했다. 이념 우선으로 선심성 공략에 열심인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후 개최한 첫 강요회의, 정부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연방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파산한다고 했고요. 머스크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말에 강요들은 박수로 반응했다. 실용은 지나치며 효율 만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을 세계 부국으로 만든 게 실용주의 사상이다. 한국판 실용주의를 생각하며 다산 정약용이 떠오른다. 그는 경학으로 유교 경전으로 확실한 철학과 가치관을 세워 역사의식을 지니고 실용주의를 채택해야 경제학의 원리가 만민과 만물을 살릴 수 있다고.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념, 지역, 성별, 세대, 빈부격차 등 갈등이 엉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실사구시 차원에서 동맹국과 원만히 소통하고 협상하는 것은 물론 사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분수 효과든 대기업의 낙수 효과든 다 괜찮다. 실현되기만 한다면 저성장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의 성장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게 실용주의의 목표여야 한다. 이념 과잉으로 극단으로 치달으면 기다리는 건 국력의 추락뿐이다. 라고.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80년대에 어떻게 보면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근데 무너진 이유가 80년대에 미국의 이 서방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고 공산권이 상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동독하고 서독이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걸 보면. 그래서 이 80년대에 저는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명확한 개념, 정책 목표를 세운 게 저는 참 중요했다고 봅니다. Make America Great. 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우주 경쟁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구체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치도 잘 모르면서 자꾸만 정치 이래저래 저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병천의 퍼스펙티브는요. 국제이자만 1270조 원, 천조국 미국이 트럼프 불렀다. 자, 트럼프 쇼크 어떻게 볼 건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1월 22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이전부터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마크인 이 마가 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반세계화, 세계 경찰 역할의 축소, 이민 규제 등이다. 취임 이후 매일 빅뉴스가 터지고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합계 20%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섰다. 미국과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이고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5개 국가인데 이들 국가의 정보기관끼리는 내밀한 정보를 공유한다. 말하자면 미국과 캐나다는 동맹 중에서도 동맹인데 그런데 트럼프에게 동맹은 안중에도 없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트리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조롱을 했고 취임한 지 겨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해고된 공무원이 벌써 20만 명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푸틴에게는 또 우호적인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 회담에서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고 오랜 동맹을 포함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 정쟁을 선포하고 푸틴에게 우호적이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해버리나 트럼프는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 물론 트럼프 개인의 캐릭터 특성을 빼놓을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환인 측면도 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을 꼽으라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이다. 금융위기 코로나의 재정 적자 급증, 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미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을 넘는다는 것에서 유래가 됐고요. 24년 미국 국방비는 무려 8,741억 달러인데 원화로 환산하면 1,260조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상징하는 것도 천조국인데 24년 1년간 지출한 국채 발행 이자만 1,27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표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 추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GDP 대비 비율이라고는 돼 있지만
요 빨간색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흑자 났을 때요. 그쵸? 흑자 났으니까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파란색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건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과 같은 짧은 위기는 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근데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주가가 폭락을 하면 마이너스 80%의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대바겐 세일이긴 한데 레버리지를 일으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깡통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2000년대죠. 이 빌 클린턴 시절에 제 기억으로 1998년 요때 재정 흑자가 일시적으로 났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재정 적자가 쭉 줄죠. 그리고 98, 99, 2000, 2001 요렇게 재정 적자가 흑자로 났을 때 닷컴 버블이 깨졌던 거죠. 닷컴 버블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5, 96, 97 요때부터 재정 지출을 확 줄여버리니까 미국의 달러의 그 낙수 효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위험해진 거죠. 95년부터 멕시코 위기, 96년도 태국 바트, 그리고 97년 우리나라 IMF, 아시안 해바리용. 자, 그리고 요때도 한번 보시면 2003, 4, 5, 6 요때도 보면 재정 적자를 확 줄이죠. 그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죠? 2009년, 10년 요때는 2008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확 풉니다. 그죠? 이 확 풀으면서 차정상세부터 글로벌 증시 랠리가 왔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확 줄였잖아요. 확 줄이면서 남유럽 위기가 심화됐어요. 네. 그런 걸 감안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확 풀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다 보니까 또 글로벌하게 자산 랠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페드에 돈 푸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을 찍어서 돈을 뿌려주는 역할을 미국 정부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예산 삭감? 그래? 정부가 뿌리는 돈을 확 줄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공포감이.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지 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지 봐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요때 정부 위기가 오니까 정부 지출도 늘어나지만 뭐가 있었죠? 페드가 금리를 확 낮추면서 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씁니다. 네, 그러면 또 저쪽에서 페드 쪽에서 돈이 왈칵 또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큰 위기가 언제 오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로 돈을 이렇게 푸는데 뭐 시장이 빠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아니 정부가 계속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은 요 특히나 이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 추이 요 표는 반드시 이 캡처해 가지고 계시고요.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보다가 임계치를 어느 정도 넘어서는 선까지 줄인다 하면 잽싸게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했잖아요. 이번에 도치를 통해서 얼마까지 정말 줄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줄이는 추이가 올해 내내 아주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이 나오면 다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그 조짐이 보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 잠깐만요. 1992년 한국처럼 미국도 피해. 이 뒤에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나? 요 부분만 좀 더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중요해서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원래부터 재정 적자가 심했던 건 아닌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 두 번의 모두 세계 대공황 수준의 경제위기 때문에 과감하고 창의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결합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냥 돈을 마구마구 뿌린 거예요.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 정부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던 거죠. 그 결과 연방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코로나가 터졌던 20년에는 3조 달러, 21년에는 2조 7천억 달러, 2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 재정 적자가 쌓였습니다. 요 3년간 합쳐보면 그죠? 돈이 얼마가 풀린 거냐? 거의 일경이 풀린 겁니다. 일경. 가장 최근에 24년은 1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이자 비용을 줄이려고 트럼프는 자기만의 솔루션을 지금 추진 중이다. 블라블라 되어 있고요. 트럼프의 마가 정책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제조업 부활이고 중국이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당시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정부가 도와줬었는데 중국이 WTO 가입 시점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1,800만 명이었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자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게 중국이 너네가 공장 역할을 해 하면서 일자리도 급감을 했었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약 6에서 7년에 걸쳐서 무려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군요. 요 밑에 읽길 잘했네요. WTO에 중국이 가입하자 미국 공장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을 했다. 2001년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급진적인 몰락. 이 주황색 선이 제조업 고용이고요. 파란색이 제조업의 부가가치입니다. 한국에서도 1992년에 한중수교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92년 한중수교는 중국 경제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의미를 갖게 됐는데 노동집약적인 수출 제조업 분야의 경쟁에서 대구의 섬유산업과 부산의 신발산업이 초토화됐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92년인가 93년에 부도났거든요. 중국과의 가성비 경쟁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고 92년 이후 한국 공장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제조업은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로 구분할 수가 있고 저기술 분야일수록 노동집약적이고 첨단기술 분야일수록 지식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이죠. 단위당 고용하는 노동자 숫자는 줄어들고 중국은 1990년대는 저기술 제조업에서 2000년대에는 중기술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졌고요. 2020년대 이후에는 고기술과 첨단기술에서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을 맹추격하거나 추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경쟁국가의 이 가성비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서 괴팍하고 무례한 트럼프의 정책들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이자 부담,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기인하고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첫째,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되고요. 둘째는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차원의 총 수요를 위축시킵니다. 불확실성과 비용의 증대로 인한 글로벌 교육 규모를 줄여서 모든 생산자에게 더 작은 시장을 제공하는 꼴이다. 당연히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줄어들 것이다. 한국 경제의 특징이 이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크고 대기업 역할이 크다는 점인데 이러한 한국 경제의 특징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고 국내 내수 시장과 중소기업을 경제발전 전략의 축으로 했다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고도 성장은 불가능했다.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라는 한국 경제 특징은 세계 시장과 연결될 수 있기에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서비스업 재발견의 중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밑에 쭉 나옵니다. 되게 이 중요한 기사니까요. 이 최병천의 친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시군요. 네, 이 기사는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돈 쓰러 주말 서울행 버스 매진 카드 매출 70%가 수도권에 몰렸다는 기사이고요. 이게 이 지방이 무너지는 이유인데, 제가 존경하는 그 부의 인문학을 쓰셨던 우성님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 책에도 그분이 부동산 카페에서도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교통 인프라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지방이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역, 분당 저쪽하고 이렇게 강남역을 연결하는 14분 만에 오는 분당 신노선이 생기면 강남역 와서 논다는 거죠. 강남역 와서. 그런 얘기를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카드 결제 45%는 서울서 나오고,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역 경제가 먼저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가 붕괴가 되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뭐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그죠?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최근에 이 강남역에 또 보면 이렇게 막 빈 공실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존 쿠팡의 영향이 더 크고요. 지금 보시면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쇼핑몰이 통째로 비어서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비었답니다.